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일우입니다. 지금 4월 둘째 주인데 지금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 이란 전쟁 이후로 이제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평화 협상이 잘 타결돼서 조금 우리나라에도 조금 순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양재천을 지나다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어, 요새 또 벚꽃도 벚꽃이 많이 폈지만은 좀 일교차가 좀 커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기가 있어서 조금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건강 유의하시길 빌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는 이제 골다공증, 골절, 낙상 예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과 골절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노인 환자분들, 그런 이제 뼈가 약한 분들이 결국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낙상에 잘 걸리기 때문에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골다공증은 쉽게 얘기해서 뼈가 강도가 약한 거를 말하는 거고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량이 감소되고 미세 구조 이상을 특징으로 해서 뼈가 약해져서 이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허리가 아픈 이유를 골다공증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체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본다고 하면은 좀 예방이 되는 게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골 강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은 양입니다. 퀀터티, 골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 골량이 있고 골질이 있는데 골질은 뼈가 이제 그 골량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골 구조가 어느 정도 튼튼한지 이런 거 두 가지를 컴포넌트로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급격하게 이완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0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542만 명, 인구는 11.3%입니다. 지금은 이제 2019년까지 14.9%였고 2026년 데이터는 보진 않았는데 조금 46%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일본이라든지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로 한참 전에 진행을 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진입 연도는 좀 늦었지만은 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50세 이상의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성이 7.5%, 여성이 35.5% 굉장히 높고 있고요. 2015년에서는 66% 정도가 골다공증을 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련 골절, 이제 골다공증이 중요한 이유는 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골절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관련된 골절은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골절이 손목 골절,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이 있습니다. 골밀도는 이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이제 골 밀도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30대 초반에 이 나이 이 개인의 가장 큰 이제 높은 골 밀도를 얻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골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골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완경되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것인데요. 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알아야지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골 밀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골다공증 골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빠르면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생기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살짝 삐끗했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척추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걸 MRI를 통해서 척추 압박 골절을 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퇴골 골절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거고요. 70대, 80대의 할머니들이 역시 이제 넘어져서 걷지 못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 사타구니를 가리키면서 병원에 오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 환자분은 잘 걷게 빠른 시일 내에 걷게 해주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혈전 욕창,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침상 안정을 통한 그런 합병증이 생겨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밀도 측정 기계는 이제 덱사라고 하는 이중 에너지 방사성 흡수법, 이게 이제 로컬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보편되게 깔려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 덱사 기계가 있고요. 보통은 정형외과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를 보시는 이제 병원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하는 내과 쪽에서도 많이 두고 있는 기계가 될 수 있겠고, 뭐 CT라든지 정량적 골 초음파가 있는데 골 초음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기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CT까지 구비하는 병원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덱사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저희 병원에 실제 환자분의 결과지인데 이름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퇴골과 이제 허리뼈를 하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이게 1, 2, 3, 4번 요추 대퇴골의 이제 목 부분을 하는데 가장 낮은 값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척추뼈에서도 보면은 1, 2, 3, 4 중에서 평균치를 냅니다. 보통 경우에는 1에서 4번을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골 시멘트 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척추에 나사못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골밀도보다 과장되게 나타나는 위양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레벨들을 이제 빼고 나서 평균값을 재서 가장 낮은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더 이하 2.5 포함해서 더 낮은 값을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골밀도 검사가 재밌는 게 그런 골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지방률을 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근감소증 모니터링 때 쓸 수 있습니다. 장비 중에 조금 하이엔드 장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골격근을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분이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툴도 있겠고, 그다음에 체지방률, 그래서 복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신기한 기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이제 나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내분비 질환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는 경우 발생하는 후신 증후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병, 말단 비대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암 치료, 뭐 면역 억제제들도 위험할 수 있겠고, 콩팥이 안 좋거나 영양학적으로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흡연, 저체중, 알코올 중독 역시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 해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추의 경우에는 단일 레벨로 정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우리가 취하는데 1에서 2번, 뭐 2에서 3번 해서 가장 낮은 값을 하고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의 적응증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게 거의 건강보험 기준하고 이제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만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이 되겠고,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기 폐경이라든지 이런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피검사 수치가 있는데 칼슘, 이온화 칼슘들도 있겠고, 비타민 D가 중요한데 비타민 D가 골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면 부족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쐬서 보충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영양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영양제를 이제 복용을 해서 이제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하가 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뭐 40대 중반인 저조차도 이 수치를 낮아서 이렇게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골 흡수 표지자와 골 형성 표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피검사 수치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이제 보조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덱사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겠고, 그럼 이분이 이제 피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단순히 나이가 뭐 생겼는지 아니면 대사성으로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런 골다공증이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분류는 골을 부서지지 않게 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기전, 그리고 골 형성을 자극해서 조골세포를 향상시키는 기전, 그리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로 맞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노수밥이라고 하는 프롤리아를 이제 오리지널 약제로 하는 파골세포 억제하는 면역에 이제 작용하는 약제가 있겠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부작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서 골량을 유지를 하는 그런 썸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진 뼈, 골절이 한번 생기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이용을 하는 그런 포스테오, 테리본 같은 약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두 개를 자극하는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이베니티라는 상품명을 가진 약제도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거를 우리가 우유라든지 뭐 멸치를 맨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1200mg 칼슘과 비타민 8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병용한 경우 골절이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타민 D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칼슘 비타민 D를 보충할 때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 골 감소증 마이너스 1.0 이하의 경우에 의료 보험이 돼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이제 병원 업계에서는 좀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 기능 억제해서 뼈가 부서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 굉장히 쓰릴 수 있겠고, 이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상은 눕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약제가 있는데, 이게 또 이 약제의 경우에는 발열 근육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턱뼈 괴사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발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턱뼈가 죽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오브 저스라고 하고, 장기간 투여로 인해서 골 재형성 억제가 원인이 되는데, 뼈라는 게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리모델링이 되는 조직인데, 부서지는 세포만 억제해버리면 리모델링이 되지 못하니까 뼈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이클을 돌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발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적인 치료를 할 때 골다공증 치료 병력을 체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 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프롤리아 챕터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전형 대퇴골 골절입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사타구니가 아파서 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허옇게 그 대퇴골의 골 피질에 약간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성으로 생기지 않는 대퇴골 골절이라 그래서 비전형적 대퇴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마이너 트라우마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약제가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5년 이상 장기가 복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5년 정도 이 약을 투여하면 1년 정도를 휴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약제, 예를 들어서 그 선택적 에스트로겐 기량제를, 그러니까 보충제를 통해서 약을 변경을 해서 1년 정도 쓰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5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보충을 해주는데, 에스트로겐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난소암, 유방암, 그리고 하지 혈전, 정맥 혈전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생기게 하면서 골密도를 보충하는 약제입니다. 요거는 여성에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그다음에 장점이 MR-ONS라고 해서 아까 턱뼈 괴사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비전형적인 대퇴골 골절에 좀 그런 위험성에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석 달에 6개월 한번 주사 맞는 환자분들이 이 약을 매일 1년 동안 먹으라고 합니다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복약 순응도의 문제는 있지만 이 약제를 드신다고 해서 위장 장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부갑상선이나 호르몬이 재밌는 게 이거를 꾸준하게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뼈가 부서집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저용량을 주게 되면은 또 뼈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뼈를 생성할 수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골다공증에 골절이 있는 경우 저는 좀 안 그러는 편인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골절이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골절 유압을 위해서 골다공 치료를 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파골세포가 작용을 해서 죽은 뼈를 없애고 신생골이 생성이 되고 리모델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뼈가 굳는데 이게 파골세포를 차단하면은 뼈가 붙는 과정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의 경우에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좀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자유로운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에서 나온 이제 판매하는 포스테오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펜 같은 거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기 이제 뭐 삭센다 아니면은 성장으로 뭐 우리 펜 형태로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위고비 그거는 이제 일 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배에다가 맞추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험 급여 기준이 너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요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펜당 가격은 한 22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본인 부담 100%로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데노수밤이라고 하는 프롤리아가 있는데 얘는 이제 랑클이라고 하는 그 파골세포에 작용하는 단세포 항체인데 요거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골 흡수를 감소시키고 골 강도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약은 6개월에 한 번 맞고 오리지널 약제는 프롤리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이오시민더라 그래서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대웅에서 판매하는 스토보클로라는 약과 한미약품에서 판촉하는 오버댄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둘 다 약간 한 10만 원 9천 원 정도 되고 프롤리아의 경우는 12만 원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적으로 두 약제가 더 저렴한 편인데 요거는 이제 3년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3년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더 올라간 경우 이 약제를 끊게 되면은 다시 또 리바운드라 그래서 이제 다시 골다공증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마이너스 한 2.0에서 2.5까지는 1년을 더 쓸 수 있게 최대 2년간 더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베니티는 이제 이거는 골 형성과 골 흡수 억제가 동시에 되는 최초의 약이라 하고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서는 이제 한 관을 1개월에 한 번 맞고 12회까지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이후에는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골다공증은 뭐 이게 이런 너무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먹는 약, 주사약 이런 것들 쓰는데 환자분들의 위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치과적인 치료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플로우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감소증으로 빨리 넘어가고 마지막에 질문을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골절 치료 및 2차 골절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하고 나서 이제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골절을 예방해야 됩니다. 낙상은 환경적 인자가 중요하죠. 노인분들이 보통 소변 장애,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둡죠. 어둡고 턱이 있거나 욕실은 또 미끄럽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낙상이 위험 인자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두운 조명, 그다음에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그다음에 이 어르신이 잡고 다닐 수 있게 이런 보조 도구를 해서 집안 환경들을 어르신의 친화적인 걸로 바꾸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의 원칙은 뭐 엑스레이, 뭐 CT, MRI, 골스캔, 골절 고정 및 조기 거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퇴골의 경우에는 이 뼈를 붙이든지 이 뼈를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관절 뭐 반치환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 환자분을 빨리 걸려야지 안 그러면은 혈전이 생기고 요로감염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그냥 피치모다 사정 아니고서는
일찍 수술을 해서 이 환자분은 잘 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감소증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근감소증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낙상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로 돼서 근력 저하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뼈는 골량과 골질이 안 좋아져서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겠고, 근감소증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고 근육에 있는 근육의 질이 떨어져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요건 사지 근육의 골격근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이유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길 수 있겠지만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사용량의 감소,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단백질과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한 경우, 만성 염증과 수술로 인한 근육 손실,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의 저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이유는 근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면서 온갖 잡병들이 다 생긴다.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겠고요. 만성적인 기능 장애, 운동 부족, 약물 부작용 등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 증상은 기력이 없고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걸음이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든다. 어지럽고 잘 넘어진다. 낙상 등 부상들이 잦다. 이런 것들 근감소증의 이제 임상적인 증상의 하나로 될 수 있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2010년도 기준을 쓰고 보행 속도와 악력을 측정한다 정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툴로 예를 들어서 인바디 검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덱사랑 그런 이제 골밀도 검사 중에서 하이엔드 장비를 통해서 근육 골격근의 저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 속도와 의자에서 일어나기 균형 등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인에서 발생되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는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의 점진적인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는데, 이제 70대까지는 10년에 8%씩 팍팍 깎인다고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근육량 감소로 해서 근력이 저하되고 신체 장애가 생기면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환자분들이 잘 걷던 환자분이 운동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워커를 끌고 휠체어를 탑니다. 그 중에서 몸이 기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 환자분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당뇨라든지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병인론은 이제 노인 환자분의 생각보다 이게 영양 섭취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맛이 없고 위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 잘 하지를 못하고 약간 노인 빈곤 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제 좋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런 재료들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겠고, 호르몬 영향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코티솔이라든지 남성 여성 호르몬들의 생산과 감수성이 변화되면서 이 근력량은 유지를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비타민 D가 뭐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골대사에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근감소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피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충을 합니다. 먹는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환자분께서 3개월마다 한번 이제 근육 피하 주사를 맞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의 가장 중요한 병인론 중에 하나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근육 세포를 분해를 하면서 근육량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많은지,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에 있는지, 그런 소모성 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방법이죠. 근감소증 및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전에 근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캐치를 해야 되겠고,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동반 질환을 확인한 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근감소증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을 만드는 원인과 기저질환, 만성질환, 그리고 환경 등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야지 근감소증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원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꼭 공급을 해야 되는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단백질을 적절한 용량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되고, 비타민 D를 보충을 잘 해야 되며,
골다공증, 낙상, 연하 장애 등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은 강조해도 이제 중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를 매우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노인 환자분들이 이제 뭐 보디빌더처럼 운동하라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이분께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드시는 것도 권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당 불능증으로 인해서 유유를 섭취를 했을 때 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인 두유라든지 요거트 섭취도 권장이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안 되는 먹어야만이 보충이 되는 아미노산. 근데 뭐 이거를 뭐 성분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단백질 같은 거는 우리가 파우더라든지 두유라든지 그런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라든지 항산화 영양소,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이며 고위험군과 적정 나이가 되면은 검사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하는 침묵의 병입니다. 증상 자체가 없고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침묵의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골다공증과 더불어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영양 섭취, 근력 운동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원인을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예방은 노인의 낙상 방지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골절 등의 의료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보건의료가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7분 됐고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무래도 조금 제 방송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장문의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70살 어머니 CT, MRI, 소변 검사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다리와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일어나지 못하세요. 증상을 보니 노인 근감소증 같은데 집에서 열심히 단백질 보충하고 걷기 연습하면 호전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못 걷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다리와 팔에 힘이 없다는 건데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못 걷는 분은 운동을 재촉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힘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우선 진료를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 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신경학적인 뭐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분이 이제 어떤 경우냐 아파서 못 걷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비가 와서 근력이 안 들어가서 못 걷는 건지를 잘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마비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간헐적 파행으로 잘 못 걷거나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50m 걸으면 쉬어야 되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해서 좀 걷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은 쪼끔 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걷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기초 대사량이 생기면서 단백질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감소증은 근감소증이 하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뭐 영양이 불균형할 수 있겠고 이분이 소모성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당뇨 뭐 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지 갑상선 질환 뭐 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치료를 잘 받아야겠죠. 치료를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학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보충을 하고 걷기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데 일단 우선은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어떤 근골격계 질환, 잘 못 걷는 이유 등을 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좋아 8581 갱년기가 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 도움되는지 알려주세요. 빈도도 알려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이 갱년기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나이가 의해서 갱년기라 하더라도 유산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청자 질문 주신 분도 만약에 이제 어떤 근골격계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어깨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쪽에 질환이 크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뭐 PT를 받아도 되죠. 운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어떠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이번 주에 몇 번은 몇 시간 하고 뭐 월, 화, 수 운동을 한다. 몇 시간을 한다. 그리고 오늘은 하체를 하고 내일은 상체를 한다. 유산소를 할 건가, 무산소를 할 건가. 근데 아무래도 PT하고 트레이너가 붙게 되면은 이제 꾸준하게 이게 그게 좋은 게 헬스를 내가 끊었어요. 끊었는데 안 갑니다. 안 가는 확률이 높은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한테 뭐 관리를 받는다, 뭐 레슨을 받는다 한다고 하면은 일종의 루틴이 생기게 되겠고 운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의지잖아요. 의지인데 이게 내가 되게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투덜투덜대면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이랑 루틴이 되는데 어떤 뭐 트레이너분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뭐 일기장을 쓰든지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이제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취미에 맞는 영양학적으로 보충을 하면서 근골격계 운동, 헬스장 가서 뭐 기구 운동 정도는 대부분 저는 이제 환자분들 운동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골절이라든지 하면 안 되는 경우 제가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제발 하라고. 제발 하라고 하는 이유가 헬스장에서 하는 기구 운동은 이렇게 뭐 무게나 이런 걸 조절하면 되는 거지 못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본인의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과 빈도를 통해서 좀 꾸준하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오직 사랑 53K님, 작년에 넘어져서 척추 압박 골절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넘어질까봐 집 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노인이 비타민 D 주사 맞아야 하는지요? 비타민 D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골밀도, 두 번째 근감소증. 그래서 이게 맞게 되면은 보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타민 D 주사 3개월에 맞고 한 번씩 맞고 이게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화돼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비타민 D를 이제 영양학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뭐 간,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는 음식 식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 시술을 하셨는데 아마 시멘트 시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시술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멘트 시술을 받는 데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골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넘어지게 되면 주변의 뼈가 이제 주변의 뼈가 부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골격계의 근력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를 보충하면서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M8K님,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2.5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라 하는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약을 먹어야지 궁금하네요. 약을 먹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는 분일 수도 있고 내가 위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치과적으로 치료를 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발치랑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혈관에 맞는 주사, 3개월에 한 맞는 주사, 6개월에 이제 배에다 맞는 피하에 맞는 주사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게 침묵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시청자분과 환자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지만은 만약에 제 가족이라든지 제 어머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인님, V6I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돕는다고 해서 커피를 끊었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을까요? 낙이 없어 접는데.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도와서 조금 이제 골밀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커피를 저는 하루에 굉장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사실 저도 제 뼈가 약해질까 봐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뇨작용, 그다음에 이게 잠이 안 오고 속 쓰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카페인 용량을 조금 순하게 하는 정도는 뭐 즐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오니 1825 님. 70대 어머님이 골다공증 약 복용 중이신데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운동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리 잘하면 통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매번 강의를 하지만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퇴 그 사두근 근력이 좀 버텨주면서 무릎 안에 염증이 별로 없으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통증을 없애고 잘 걸을 수 있는 반면 이제 몸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아요. 무릎에 뭐 아파도 뭐 주사라든지 저런 이제 필요한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염 리스크가 생깁니다. 치과를 가더라도 항상 이제 잘 먹어야 되고 무릎에 상처가 생기거나 어떤 그 주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는 제한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무릎을 펴서 힘을 주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제 하지 직거상 운동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도 있기 때문에 하지 직거상 운동을 너무 세게 할 수는 없고 살짝 한 지면에서 한 5cm 정도만 살짝 들어서 5초, 10초 정도 버텼다 내려가는 정도로 해서 강화 운동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하면 통증을 줄여서 잘 쓸 수는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병원에 진료를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70대인데 오십견, 허리 디스크,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순차적으로 증상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짜증이 잘 생기고 정말 불쌍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는 90세인데 뼈에 문제 없이 생활을 잘하고 건강하신데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근데 사실 그 90세 할머니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남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이겠지만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 90세 할머니들도 뭐 보면 다 안 좋으세요. 뭐 관절염 다 달고 있고 그냥 별 말씀 없이 무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가천대 총장님처럼 특이한 경우가 있죠. 96세인데 아주 그냥 건강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이제 유전자라는 유전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지도가 있는데 그 유전자 지도를 보면 어떤 질환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자라고 하면은 참 서운하실 일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70대여도 충분히 아프실 만한 연세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되면 통증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치료 잘 받으셔서 조절을 잘하고 QOL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수님, 골다공증 약 먹으면 나중에 턱 임플란트나 이빨 뽑을 때 턱뼈 개사가 올 수 있다는데 약 끊으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6개월마다 주사 맞는 프롤리아 있지 않습니까? 오보델스, 스토버쿨러 이 약제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우리가 언제 발치해도 됩니까? 주사는 뭐 한 4개월 전에 맞았습니다. 3개월 전에 맞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시술이라든지 치료에 이제 응급 긴급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들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약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롤리아를 맞는 분들이 발치 언제 되냐? 보통은 그 사람 선생님마다 좀 의견 다를 수 있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뒤에 해도 된다.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뭐 3월에 맞았으면 9월부터 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9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이전에 들어간 약이 씻겨 나갈 거 아니에요. 씻겨 나가니까 새로 약을 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긴급한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전빵을 하려면 6개월 지난 상태에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 섭취 치료는 대퇴골 감소증에 별로 효과가 없는지요? 50대 중반에 폐경되면서 골 감소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만 말씀해 주시고 칼슘제 처방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이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환자분들 무조건 뭐 덱사해서 -2.5 이하면은 이 환자분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치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다 다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골다공증 치료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호르몬 섭취 치료가 아마 저기 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차피 이게 뭐 그 선택적 에스트로겐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5 이하만 급여가 됩니다. 어차피 감소증에는 안 되고요. 어 이게 그래도 이제 의료보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지켜서 우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본인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기준을 항상 지켜서 하는데 일단은 뭐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골 감소증이니까 처방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기준이 있는데 그게 -2.5 보다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매일 약을 드실 수 있고 다리 혈전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관련된 암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에 기왕력 없으시면은 이제 그런 썸이라고 하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그 이제 모듈레이터 그거를 좀 쓰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감소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적응증이 되지 않고 의료보험 기준에 이제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수님, 72세 아버님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합병증으로 허리가 많이 약한 상태이신데 예전에 척추관 협착전 시술을 받은 곳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재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시술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내시경을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시경 수술을 아니면은 이제 그 풍선 확장술 아니면 이제 그런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시술인데 어차피 이제 뭐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추간공 확장술 이런 것들은 이제 뼈에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받은 곳이 골절 일단은 이제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노인 속으로는 압박골절이 생기는데 압박골절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척추를 보면은 전, 앞에, 중간, 뒤가 있는데 그 척추 본체를 그러니까 전, 중으로 나누고 뒤쪽 인대와 후돌기를 후로 나누는데 앞쪽과 가운데 정도 먹은 경우 우리가 압박골절이라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뒤쪽 컬럼을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중증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MRI를 찍는 이유는 뒤쪽 컬럼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단순 보조기로는 굳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인대와 근육군과 이걸 먹어서 척추가 불안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쇠를 넣어서 이제 고정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 없이 관절하고 근육은 먹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앞쪽 척추뼈만 살짝 주저하는 경우에는 시멘트 시술하는데 시멘트 시술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시멘트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뼈 틈을 통해서 다른 데로 퍼지거나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시멘트가 혈관을 타고 이게 이제 색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아마 재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된다 안 됩니다 하는 건 아닌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쪽 마디를 안 건드리고 뭐 이게 고정을 하게 되면 그 수술 고정하면 딱 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아래 이렇게 하나 둘씩 위로 올리거든요.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경우에 플랜을 짜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세미님, 골 감소증이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58세 여성 되고 진단받은 지 4년쯤 됐습니다. 골 감소증의 경우는 칼슘 비타민제를 보통 보충을 합니다. 주사 맞기 싫어하는 분들은 먹는 약, 의료보험이 이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됐었는데 예전에는 비타민 D 부족 상병으로만 넣고 했는데 골밀도 결과지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라 보험 재정이라는 게 한정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타민 D를 보충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번 팔로우업 하면서 골밀도가 좋아지는데, 근데 골밀도라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여성의 경우에는 30세에 가장 그 본인의 그 골량이 제일 높거든요. 30대 초반이 이제 가장 골밀도가 높은데, 그 골밀도를 비교를 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뭐냐면은 그 표준 편차에서 2.5보다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뭐 이게 컴퓨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산을 합니다. 본인의 피크 골량이 30대 초반인데 그거랑 비교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밀도라는 게 1년치 해보면은 마이너스 3.5에서 이제 마이너스 3.3, 3.2, 이건 오른 거잖아요, 수치가. 환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3.0이었어요. 올해도 마이너스 3.0이었어요. 아니면 심지어 3.0이었다가 3.12 되는데, 우리가 검사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분한테 똑같이 하더라도 측정 오차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랑 골밀도가 똑같아요, 검사가. 그럼 환자분들 실망합니다. 선생님 맞으라는데 6개월에 주사 2번 맞았는데, 비타민 D도 맞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게 골밀도라는 게 30대 초반에 이제 피크랑 이제 이거를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하고 수치가 심지어 똑같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이거 안 했으면 더 망가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료실에서 바쁘면 이런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 빌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47분 있고 다음 방송이 있고 이제 질문도 어느 정도 다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침묵의 질환이기 때문에,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라는 건 침묵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나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저도 언젠가는 나이 먹고 약해지고 죽겠죠. 하지만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건강한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30년 누워 있고 투병 생활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기기를 보낼 때 그래도 하루라도 뭐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잘 건강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침묵의 질환인 골다공증하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강의였고, 일단 오늘 이만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이고 5월 달의 둘째 주에 또 알찬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이만 정형외과 전문의 박윤웅이었습니다.